이준석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소에 KTX에서 다리 올리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을 선거 때부터 봤던 국회의원들은 학을 띄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의 연장선이 뭐냐면 그런 모습을 그러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어쨌겠냐 이거야. 네. 그런 이준석 씨가 지금 윤석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제 와서 디스하면 뭐합니까? 그 말을 왜 인용하는 거예요? 이준석 저한테 말을. 화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다리 올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옛날에 대선 때 또 논란이 많이 됐던 쩍벌 네, 짝발. 이런 것도 사람을 만나는 기본적인 에티튜드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너무 오랜 많았죠. 공직 생활을 한 분인데 네. 많은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런 지적을 안 한 것인지 그 지적을 받고도 아이. 당당하게 벌린 것인지 이게 참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받았겠죠. 왜 안 받았어?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정치인은 선거라는 공간에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아니 손 뚱뚱 붙잖아요. 워낙 악수를 많이 해서 그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정치 요체는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인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난 대선 때 한번 봐보세요. 열차에다가 발 이렇게 딱 굳으시는 거 올려놓고 그다음에 쩍벌하고 이러고 돌아다녔는데도 전혀 기가 안 죽잖아 사람이.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배울 태도가 애초부터 안 돼 있었던 사람인 거야. 염치라는 게 없는 사람이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도 전문직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바로 처음 출마해가지고 바로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예. 돼버렸죠. 근데 사실 정치권에 있으면서 뭐 여러 번 출마도 해보고 떨어져도 보고 또 그래서 초선 재선하는 과정이면 이 선거에서 투개표 과정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한 거냐면 선거 개표나 투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참관인으로. 네, 그리고 네. 참관으로 다 수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스톱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측 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중단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합의가 돼야지 다시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그냥 선관위로 팩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는 자기 시스템 그 팩스를 그냥 입력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선관위를 털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서 이 그 투표 개표와 관련된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 경도돼 있고 또 윤석열이 그런 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 하면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패널들조차도 네. 이 방송 나와서도 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는 바로 아무 말 안 해요. 야, 근데 지금 아니 얘기는 막 하던데 저는 그래요? 어느 방송 얼마나 의심이 많은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동안에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네. 옛날에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의혹 제기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근거가 있으면 좀 사실을 그러니까 얘기해 근거를 주세요. 좀 이렇게 제가 오히려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보수층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헌재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에서도 예. 윤석열 측의 대리인단이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를 당당하게 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공했는데 그 얘기들이 네. 앞에 했던 얘기랑 또 많이 달라.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내란혐의 부인하면서 계엄 상황이 2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면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데 며칠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앞뒤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매를 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그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계엄을 2시간 만에 본인들이 해제를 했다 해놓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계엄 며칠 갈 줄 알았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온 국민이 창문 깨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 이런 거 일일이 대응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이 논쟁, 이 쓸데없는 논쟁을 듣는 국민들이 아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구나라고 착각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것이. 예. 참 매를 그러니까 번다. 예. 조선시대 임금도 그랬지만요. 전제 군주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 그 자체가 무오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한 게 있어도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자기를 자체 갖고 책망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상대편에다가 상대편을 향해서 아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한두 개가. 평화적 개헌이다. 평화적 개헌.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기는 무오류의 존재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이 사람은 심리 테스트를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된다. 네. 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그리고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진 걸까요? 그 현장 중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그 대리인단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럼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계엄 안 했으면 홍콩 남미꼴 났다 그랬다잖아요. 지금 대리인단이 아무 말 대잔치야 보니까. 윤석열 대리인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매를 근데 걸고 저는 있죠. 이제 그 대리인단의 어떤 변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하면 이 재판에 대해서 첫 번째 이기고 싶어 할 것이고 두 번째 이길 수가 없으면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이게 그렇지. 회유를 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했느냐 이런 태도들은 모든 재판 기록에 다 가서 재판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결론 첫 번째 이 사람은 반성을 하지 않고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 조차에 대해서 되게 괘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재판부를 농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지금은 제가 또 뭘 들었냐면 어떤 뉴스인지 기억 안 나는데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어떤 요구하는 조건들을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다 수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의 이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게 무리한 요건도 재판부가 다 들어준다는 건 네. 뭐냐면 네. 너 많이 해봐라. 넌 아웃이야. 네. 왜냐면 할수 김용현 있을 전 만큼 장관 해봐요. 증인 일정도 앞으로 그렇지. 잡아줬어. 지금 그렇지.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다음 주 그것들이 목요일로. 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피고한테 선고하기 전에 갑자기 피고한테 막 혼을 낸대요. 뭐 당신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하면은 성내면 이제 피고인이 나는 끝났다 이제 실형 찍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런 거 그래서 반성하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 근데 반대로 너무 매너 있게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시고요. 뭐 더 할 얘기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그 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김용현도 재수의 딜레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 포고문 뵙겠다고 하니까 저는 무조건 저는 김용현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포고문 작성을 누가 또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엄청난 보더라고요. 쟁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김용현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김용현 측에서 우리는 적법하게 다 줬고 그것을 대통령이 다 확인을 해서 검토했다. 검토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해서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포구령 1호가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가? 그런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포구령 1호의 위헌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김용현이 다 했어 지금. 김용현이 잘못 뺏겨왔어. 옛날에 포구령 보고 그렇게 책임을 떠밀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용현을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데려다 놓잖아요. 너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 아니 김용현 그 사람의 인식 수준과 뭔가의 준비 정도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동안에 준비를 합시고 했던 걸 봐봐.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치밀해 보여요? 오죽 못났으면은 자기가 계획도 못하고 네. 저기 노상원. 점집에 있는 노상원 불러다가 햄버거 보살. 시켰겠어요. 근데 그게 노상원이 합수 단장한다고 그랬대잖아요. 다 그 구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한테만 계속 뭘 시키고 본인들은 어떤 희생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윤석열도 다 밑에 사람 시키고 결국에 일이 터졌을 때 다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딱 그들 그냥 예. 이익에 굴종하는 그런 성황대 사람들이겠지? 전상진 사회학과 교수가 그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동치 그러니까, 음모론. 네. 네, 왜냐하면 보통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어떤 음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잖아요. 음모론은 크게 분류를 하면 약자가 만들어내는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약자가
통치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또 거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통치자도 음모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우파의 특히 보수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우파의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주로 통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득권도 갖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어떤 일을 벌이다가 일들이 잘안 돼. 안 돼. 책임질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에 갑자기 요새 같은 거를 파가지고 요새 안에 쏙 들어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누가 저를 공격해요. 누가 저기 있어요. 쟤네들이 나를 공격해서 여기다 가뒀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지자나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누가 저기 와가지고 우리 멀쩡한 대통령이도 통치자를 거기다 가뒀다고 되게 생각한다는 일리 있게 거예요. 들린다 지금. 아니 그게 2년 일종의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지금. 그게 네. 법칙이 일종의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타협은 절대 없어. 저들은 다 적이야. 저거는 소멸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희생자 되기, 또 하나는 악마 만들기, 악마화. 두 가지가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패턴들을 이용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지금 윤석열이나 보수 진영이 이걸 활용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정권 초반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실수 자책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남 탓을 하다가 지금 그 공주에 몰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모론을 설파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통치술이라는 게 굉장히 적합적으로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5등을 뽑아보면 이게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라고 예산부터 얘기를 해보면 원래 야당이 하는 일이 잘못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이미 야당이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뭐 10,000원이 필요하면은 좀 15,000원 정도로 일부러 좀 올려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삭감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삭감된 액만큼 여당과 야당이 다시 예산 소위라든지 뭐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만큼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해서 가치만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면 그걸 한참 아직 이제 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그렇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24년 최소한 24년 3월부터 계획을 했고 제가 생각해서는 23년 11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미리 탄핵할 것을 자기들이 미리 햄버거 보살한테 듣고 다 예측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런 것이고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 줘봤자 저는 이 음모론에 속아 네. 넘어간 그 극우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들을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네. 믿는 사람들은요 본인의 이익과 어떤 그 무지성에서 오는 극단적인 믿음인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근데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평론가님 얘기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음모론으로 통치자가 속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통치를 한다는 나쁘다는 거예요. 예. 통치자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사형을 거고요. 해야 돼요 빨리. 근데 그 음모론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음모론은 합리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것들에 안 대해서 되잖아요.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했어. 근데 선관위가 증명해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아닌데 어떻게 증명해? 부정선거가 아닌 거고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선거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대체? 그러면 음모론이 되는 거야. 해고 못하지. 그러니까 음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선언론리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술 같은데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막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복잡한 현상을. 예. 이게 뭐가 복잡해요, 진짜. 근데 뭔가 주술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윤석열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야. 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모든 음모론에는 주술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다 복잡해가지고 네. 딱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틈이 생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거를 그 주술 싸고 와가지고
그거는 예정된 코스였어. 원래 그럼 이게 운명이 그래.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네가 저도- 사법 것이 9번 떨어진 건 다 이유가 있었어. 근데 시련을 주는 부정선거라는 거거든. 거는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망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일대기를 뭐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지만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수학적인 거고 정확한 거고 네. 본인이 종합예술입니다. 사전 투표 그거 되게 문제됐는데 윤석열 씨는 2번이나 본인이 사전 투표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정선거를 막 얘기하냐고. 이 앞뒤 맥락이 맞지도 자기 않네. 팬이 아니에요. 푸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막 제가 막 논쟁을 하잖아요. 막 하다가 얘기를 딱 할 때 그렇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국민의힘이 이길 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권력 다 가져가지 맞아, 본인 않았냐. 이겼잖아요. 0.73으로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선관위가 선택한 거야. 아 근데 선관위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 말도 상당히 중독적인데. 그러니까 그 선관위를 우린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본인 대학 동기예요. 본인이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야. 그건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아니, 그리고-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 또 더 충격적인 거 오늘 또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변호인 측이 오늘 2명을 고발을 했잖아요. 누구 한 했죠? 명이 국수본부장 우정수를 고발을 예. 하고 그 공수처 오동원 공수장을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건 뭐냐면 주범이 공범을 고발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도둑놈이 경찰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공수처가 공수처는 왜 기소하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소 권한이 없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야. 그리고 국수본 경찰은 왜 저러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 잘 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는 왜 그러는 거야?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원 서부지법은 왜 그렇고 서울중앙지법은 왜 그렇고 대법원은 왜 저러는 거야? 한마디로 쫙 정리할 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아, 안다. 전국 좌파들이 예. 있어서 어? 전국 아니, 좌파들이 아니야. 있어서 민주당에 다 포섭된 거야. 그러면 다 해결이 되잖아. 다 민주당이 포섭된 거야. 그 말이 제1당이 맞는 게- 민주당이 포섭이 돼서 네. 민주당 그 유리하게 선관에서도 다 민주당을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게 다수결인데.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민주당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다수결인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 그만하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그렇고 아.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 다른 뭐 정당은 지지율이 별로 미미하니까 소개 안 네. 해드리고요. 무당층이 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전주에 34%였으니까 5% 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36이었으니까 지난주에 와 동률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해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7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요.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한 11월 무렵까지는 보수층의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7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니까 보수층은 굉장히 똘똘 뭉쳐가고 있다. 뭉쳤다. 네. 결집했다. 그러니까 결국 결집했다고 하는 건 위기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조사가 13일부터 16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2차 체포영장 있었죠. 15일 이니까. 집행했던 날짜가 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틀 정도를 보수층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본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의 희생자 되기,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전략이 먹혔다.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거를 얘기를 하니까 보수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다. 그러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수 표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수가 응답자 숫자로만 보면요. 337명이에요. 중도가 278명, 진보가 262명이거든요. 지금 제가 숫자 불러드렸지만 확연하게 진보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2주차에 조사했을 때 보수가 331명이었고 중도가 274명, 진보가 293명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주를 비교를 하면 보수 응답자가 6명이 늘고 중도가 4명이 늘고 진보가 31명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걸 보고 보통은 크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수 응답자, 보수 표집이 과표집이 됐다는 뜻은 제가 보수예요라고 응답하면서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보예요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진보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진보와 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때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참여를 했다. 보수층이 여론조사가 오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할 말이 많다.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진보 쪽이 응답률이 현저히 적었다는 얘기는 화가 났거나 아니면 위축됐거나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체포영장 집행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거야. 진보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오면은 응답하기도 싫고 좀 화가 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는 집권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그런 층이 바라볼 때는 민주당이 더 돋보여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뭔가 국정은 안 풀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한 45일째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 주길 바라는 기대나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 투영됐다. 대한 네. 기대감으로 투영이 되고 그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일정한 불만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항목 중에 다음 대선 결과 기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권 유지가 40%, 정권 교체가 48%. 생각보다 많이 붙어왔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이 여론조사 지표가 사실 이번 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추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뭐 진보지한테도 물어보고 또 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결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중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이제 상수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 권력까지 이제 두 개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제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걸로 통과시킬 수 있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만약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도층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맞는 그래서 얘기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쉽게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세상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국민 절반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두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저는 워닝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 네. 이게 결국 당장 내일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투표가 그러면 정당 지지율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거냐? 2%밖에 예. 차이 안 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서 뽑아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너희들한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경고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좀 버리는 느낌보다는 이제 일을 좀 수습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